현대차가 무인 소방 로봇을 만들어서 기증을 했었잖아요. 전 세계적인 관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기술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최소한의 개입조차도 필요 없게 되는 시대가 이제 열릴 거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 3대 강국으로 가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장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지컬 AI는 중국이 그렇듯이 미국이 그렇듯이 국가 총력전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네, 미래 산업의 판이 바뀌는 현장, 디지털 프론티어 이수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피지컬 AI의 실제 산업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와 국가별 경쟁력 그리고 투자 기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종성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그 피지컬 AI 얘기 많이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피지컬 AI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몇 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시면 AI라고 등장을 했을 때 처음에 어떤 걸 했습니까? 고양이냐 개냐 이런 그림을 보고 식별하는 걸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등장했던 것이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AI. 그래서 내가 말을 걸면 답을 하고 내가 그림을 보여주면은 또 그걸 이해한 걸 얘기하고 우리가 흔히 챗GPT나 제미나이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면 얘가 뭔가를 해오는 그런 숙제를 해오는 이런 것까지 발전을 했는데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발전한 거에다가 이제 몸을 붙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로봇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보는 수많은 로봇들이 사실상 그 안에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명령어를 하나씩 둘씩 넣어서 이제 활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피지컬 AI는 비로소 이제 눈을 갖게 된 겁니다. 눈을 갖게 되고 뇌를 갖게 되다 보니까 상황이 변동됐을 때 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대한 상식을 익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넘어지면서 깨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워왔던 게 세상에 대한 상식이잖아요.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물컵을 떨어뜨리면 이건 깨질 것이다. 계란을 잘못 주면 이건 깨질 것이다 라고 하는 수많은 상식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이 피지컬 AI가 제대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상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상식을 누가 가장 현실에 가깝게 빠르게 가르쳐 주느냐 이게 이제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가 좀 이렇게 확산이 되고 하면은 그 우리도 약간 지금 이렇게 대담하고 있는 사람들도 약간 대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뭐 현대와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이 있어서 대기업이니까 다들 뭐 서로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로 생각을 하기 쉽지만 5인 이하의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일들에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개의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기업들이 사람을 뽑지 못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조선업이 이제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피지컬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 피지컬 AI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메꿔 나가는 게 또 중요한 이유가 그동안에 우리가 축적해온 현장의 암묵지들을 이 피지컬 AI 학습을 시킬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오롯이 우리가 보존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기반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뭔가 인적 재난이 되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유명한 장면 하나 보셨죠. 이제 현대차가 무인 소방 로봇을 만들어서 기증을 했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을 배포를 했었는데 전 세계적인 관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제 피지컬 AI가 신기하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정말 이게 사람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는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적 재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이 피지컬 AI가 투입된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가 최근에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기술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율주행차가에서 이제 사람의 개입이 가장 그래도 필요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충전기를 꼽았다 빼는 행동인데 그것마저 이제 없애버리는 특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충전할 때 이렇게 올려놓고 충전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기술은 차가 특정 위치까지 이동하면 알아서 이제 충전이 되는. 충전까지 하고 이동까지 다 하는 맞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최소한의 개입조차도 필요 없게 되는 시대가 이제 열릴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1인 운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시라는 게 또 자동차라는 게 지금까지는 비용의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자산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뭐 10대 택시를 사서 나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운영하는 과정들, 이슈 있는 것들만 확인하면 되는 사장님으로서 있는 거고, 나머지 일들, 손님을 태운다든지 내려준다든지 충전을 한다든지 어디 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택시가 이제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는 것이죠. 이제 마찬가지 휴머노이드들도 똑같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우리 앱스토어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면 내 휴대폰이 계산기도 됐다가 뭐 또 영화 상영하는 어떤 플레이어도 됐다가 하지 않습니까?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도 어떤 소프트웨어를 로봇에 다운로드 받느냐에 따라서 오늘은 셰프 역할을 했다가 내일은 가죽 공방에서 가방을 만드는 아이가 될 수도 있죠. 이런 특징들을 고려했을 때 한 사업자가 내가 가진 로봇들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바꿈으로써 다양한 상품들을 주문 제작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피지컬 AI가 좀 이렇게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핵심 기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피지컬 AI가 결국에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눈과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에 센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서가 굉장히 중요할 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많은 정보들을 받아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그 반도체와 AI가 되게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내 육체가 중요하고 육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관절 안에 들어가는 모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배터리가 또 중요하겠죠. 무게가 덜 나가면서 오래 갈 수 있는 배터리.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때문인 건데, 더 중요한 게 배터리가 오래 가려면 발열량이 좀 덜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냉각 기능 이런 것도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데이터 센터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대형화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소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것 같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클라우드하고 이제 통신하는,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하면은 내 자체가 다 모든 것들을 로봇 안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로봇은 그렇지가 않고 통신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서버, 중국에 있는 서버랑 통신을 하면서 얘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피지컬 AI가 정말 필요한 곳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재난 현장이라든지 그다음 공장에 깊숙한 곳이라든지 이런 데일 텐데, 그런 곳은 통신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내로 예, 들어갈수록 또.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등장하는 것이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것입니다. AI 모델이 원래는 상당히 거대하나 이 부분을 굉장히 경량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경량화시키고 이것을 작은 칩에 넣어서 로봇에 심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이게 있으면 잘 돼 있을수록 알아서 통신 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아주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암묵지를 결국에 로봇이 다 흡수하게 될 텐데, 이 두뇌가 중국에 있거나 미국에 있게 되면 그동안의 제조 역량이라는 것이 그렇죠. 다 이제 새나갈 수 있는 그렇죠. 여지가 있는 거 약간 아니겠습니까? 국가 안보랑도 좀 직결될 수도 맞습니다. 있고. 지금까지는 공장에 진입하려면 뭐 출입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을 텐데,
이제 통신으로 연결되면은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폐쇄적인 환경에서 안에서만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 AI의 대표 주자로는 이제 페르소나 A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페르소나 AI. 네네. 그래서 이 기업은 CES에서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혁신상을 수상할 정도로 실력이 있는 업체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 상을 수상한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이 뒷받침된다는 뜻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계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그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좀 많이 좀 중요해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피지컬 AI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로봇의 원가 기준으로 본다면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 액추에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 원가의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보통 우리가 AI가 제일 비싸지 않겠냐, 그다음에 뭐 반도체가 비싸지 않겠냐, 뭐 배터리가 비싸지 않겠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관절에 워낙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가 부품이 비싸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떤 정밀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 로봇에는 아주 고가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액추에이터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이제 일본 제품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 대기업들이 액추에이터를 살 때 액추에이터는 그냥 일본 거가 최고지라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 아직 너무 좀 많이 남아 있다.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터에서 또 핵심 영역이 뭐냐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자석이 핵심인데 자석은 또 자석의 물질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옵니다.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희귀 금속이 자석의 핵심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결국에는 이 작게 만들어도 굉장히 그 세게 빨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이제 좋은 자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오디뮴만한 게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17가지 핵심 희귀 금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중국에만 묻혀 있는 건 아니고 브라질과 뭐 호주라든지 이런 데도 골고루 묻혀 있는데 이제 중국이 사실상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귀 금속을 채취하는 작업 자체가 방사능에 피폭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래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미 70년대부터 덩샤오핑이 희귀 금속은 우리에게 원유랑 똑같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 산업을 열심히 키워야 된다라고 선언을 한 뒤에 이 모든 제재들 이런 것들 장벽들을 다 낮춰가지고 중동이 원유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희귀 금속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배하게 됐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자원을 무기화하는 날이 오게 되면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다 마찬가지로 이 피지컬 AI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갑자기 요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석에 대한 대체 물질을 빠르게 개발하는 대체 기술을 빨리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 GPU를 팔지 말라고 했다가 갑자기 팔겠다라고 하는 그런 오락가락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는 이유도 중국이 몸에 들어가는 많은 희귀 금속들 부품들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국내에서도 그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좀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좀 기업이나 사례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현대차의 아틀라스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유명한 이제 사례가 됐죠. 자랑스러운 사례가 됐고 그리고 그 외에도 로봇 기업들이 많이 있죠. LG가 투자한 로보스타라는 기업들 산업용 로봇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삼성이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도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뭐 로보티즈라는 기업, 두산 로보틱스 이런 완성품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로봇의 핵심은 또 관절, 원가 중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일본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숙제였었는데 SBB 테크라든지 SPG라고 하는 이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들이
중간에 힘들어지지 않게 이 대기업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관심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MPU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MPU 요새 네.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특수 목적을 위한 이 프로세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 덩치도 작고 그런 아이다 보니까 이제 발열량도 적고요. 가격도 훨씬 더 GPU보다 쌉니다. 사실 GPU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거의 뭐 100% 독점인 시장이다 구조죠, 보니까 지금. 이들이 이제 가격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는 게 가장 싸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매일매일 가격이 매달 바뀌기도 한다고 하는데 MPU는 그래서 이제 대항마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MPU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많죠. 이제 리벨리온이라든지 그렇죠. 뭐 퓨리오사도 퓨리오사라든지 있고, 디벡스도 있고, 그 디벡스도 모빌린트도 있고 모빌린트도 그쵸, 있고요. 그쵸. 이렇게 유망한 기업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측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피지컬 AI가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하려면 결국에는 통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내부에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AI 모델을 아주 작게 집약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기능들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집약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기술들이 사실상 얘기만 들어봐도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들을 많이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페르소나 AI라는 기업이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CES에서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이제 쏠려 있는 것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페르소나 AI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상 그 전에 업력으로 보면은 꽤 됩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살아남은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레슨스 런들을 얻어가면서 탄탄히 왔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때그때 생존 전략들이 충분히 마련이 돼 있었다는 걸 이제 시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노트북 시장에 먼저 접근을 하고 있어요. 페르소나 AI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AI PC라고 하는 AI가 기본적으로 탑재된 그래서 어떤 뭐 제미나이라든지 챗 GPT는 기본적으로 사용료가 많이 필요하고 통신 환경이 꼭 구비가 돼 있어 갖춰져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이제 PC용으로 이제 만들어서 공급을 이제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복 컴퓨터하고도 이제 협업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데에서 충분하게 자금력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이제 로봇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도 견조하게 이제 회사가 운영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걸 만드는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이들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일까요? 이 액추에이터를 잘 만드는 기업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원가 경쟁력이 확보가 되어야 시장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려면 반드시 선결되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잘 만드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니 말씀드린 것처럼 있으니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배터리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삼성, LG에서 잘 만들고 있는데 특히 전고체 배터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피지컬 AI 시대에는 그리고 용도가 굉장히 이제는 확실해졌죠.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에는 경량화되고 오래가는 배터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많은 투자가 몰릴 것이고 관심을 우리가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로봇은 결국에는 발열을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열 기술들을 얼마나 소형화해서 이제 이 로봇에 부착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거기에 들어가는 NPU 시장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 이 로봇이라는 게 그냥
들여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장의 상황에 맞게 얘가 행동을 해야 되고 뭐 학습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충방전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공장마다 여러 가지 상황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아직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로봇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그 환경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만드는 심지어 사람들에게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까지도 포함한 건데 SI 분야죠. 맞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관리할 것이며 이것들을 로봇에 어떻게 학습시킬 것이며 보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까지 포함하는 그런 전체로 로봇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일들을 관리하는 SI 기업들. SI 기업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삼성 SDS, LG CNS, SKAX 이런 기업들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인데 더 흥미로운 것은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이런 기능을 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LG CNS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 시장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되게 중요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냥 쓰라고 한다고 쓰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험치들이 있어서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는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앞으로 피지컬 AI 분야에 좀 이렇게 강점을 가져가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나 준비가 필요할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피지컬 AI 3대 강국으로 가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결코 그게 과장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피지컬 AI에 필요한 오장육부를 다 갖춘 나라기 때문이죠. 이런 기술들이 있긴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는 되게 파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결국에는 피지컬 AI라고 하는 구심점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가 되게 엮어주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만 좋은 잔치가 돼서는 안 되죠. 대기업만 여러 가지 뭐 일본 제품을 도입해서 성과를 낸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그냥 좋게 보는 걸로 끝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상 피지컬 AI는 중국이 그렇듯이 미국이 그렇듯이 국가 총력전입니다. 어느 하나 다른 나라에 심하게 의존하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소비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뇌만 갖는다고 안 되고 몸만 갖는다고 안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모든 기술들을 다 총동원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이 시장에 내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열심히 이 중앙 무대에 들어와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로봇 두뇌의 국산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온디바이스 AI도 뭐 마찬가지 관점이겠습니다만 두뇌 자체가 해외에 있으면 안 돼요. 로봇은 반드시 우리 기술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제 자체 서버린 AI를 강조하는 이유도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AI 인재의 유출 지수가 유일하게 마이너스인 나라입니다.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국가 비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이 중국만 하더라도 해외에 나갔던 인재들이 몇 년 전부터 돌아오고 있는 이유가 AI를 하는 사람을 영웅시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유치하긴 하지만 어찌 보면은 결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이 AI를 개발하는 사람이든 어떤 과학자든 본인들이 돈만 가지고 따라다니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내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국내의 최고의 자율주행 차량 전문가입니다. 당신에게 이제 걸려 있는 책임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심어줄 수 있다면 이런 분들이
이제 유출되는 게 덜 할 것이고 앞으로의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인재들 입장에서도 의대만 바라보지 않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들로 이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디지털 프론티어가 될 수 있도록 피지컬 AI의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박종성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